아마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상상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기술은 주인공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부터 먼저 생각하라.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까? 네,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그것을 설계한 사람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착안해서 그걸 설계했을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거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근데 처음에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제품 서비스가 이제 출시된 배경은 그 전에 2016년? 그 훨씬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구글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그 인공지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구글 안에 이제 그 준비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로 뭐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되게 여러 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벌텍스라는 기능 같은 건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뭐 데모 버전으로 한번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헤어샵에 전화를 걸어서 헤어샵을 예약을 하는 그 어떤 데모로 되게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B2C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게 구글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거에 이제 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홍 이사님이 이러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더 사용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 이사님의 역할은 이거 아니에요? 사용해 봤을 때 하는 소비자로부터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그것을 하는 그게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듣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겪었는데 사용자가 아까 이제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 소위 이제 말씀하신 와우하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시각 정보를 정리하는 디자인을 했었다면 대화의 디자인으로 완전 그 개념을 완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 이게 어떤 정보가 어디 가고 텍스트가 어떻게 가고 이런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사용자와 우리 서비스와 대화 속에서 어떤 맥락의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족할 거야라는 디자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엑셀 시트, 구글 시트에다가 저희 컨버세이션 디자이너랑 같이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어떤 표현 방식을 이제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소 무식하게 했는데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데이터 라벨링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모든 어떤 표현들을 다 입력을 해놓고 그것에 최적 지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아까 강연 중에 보면 스타벅스 컵을 쫙 찍어서 그 나를 어떻게 그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나 준, 제인 뭐 이걸 다 찍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리고 일상생활의 그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날의 홍성준 이사의 바로 포지션이 그거구나. 김태훈 대표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홍성준 이사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석사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처음에 그렇게 친숙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뱅크샐러드라는 금융 앱 회사예요. 금융 앱 서비스 회사인데 그러면 금융회사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회계학을 하거나 무슨 뭐 파이낸스 쪽에 뭐가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김태훈 대표님도 엉뚱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 뽑고 나서부터 이 회사가 지금 잘 돼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적자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년에 상장해요, 나스닥에.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에.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대표는 1985년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2004 학번. 여기 홍성준 이사는 이거 막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죠? 프라이빗 또 나이요? 개인 정보 막 이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979년생. 김태훈 대표는 우리 홍 이사의 어떤 점을 보고 스카우트 하셨어요? 이제 사실 뭐 이제 성주님께서는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는 사실 거기는 성준님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네, 그 님자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태훈님, 성준님. 태훈님, 성준님. 네, 유연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만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아키텍처가 있었고 그런 회사의 모습을 어디서 벤치마킹 해야 될까 했을 때 한국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이제 벤처 생태계 정도는 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빅테크를 키워내는 어떤 풀은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시는 정말 이제 글로벌리 가장 돈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그 소위 글로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목표로 하는 걸 바탕으로 기성 회사가 아무리 크든 작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자본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그런 완전히 새로운 기업에 대한 그 유산들이 다 쌓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벤처지만 저는 그걸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더십들이 회사의 좀 경영진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주님이 그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에서 겪으셨던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그런 이제 좋은 문화와 좋은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주님 경력 보셨지만 뭐 창업자가 이제 시장에 도전을 하듯이 제가 알기로 성주님은 거의 정말 완전 자력갱생으로 실리콘밸리에 이제 혈혈 단신 이제 도전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루신 어치먼트라서 사실 실력 이런 건 뭐 제가 감히 이제 제 전공도 아닌데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하시게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성주님 조인하시고 일하면서 느낀 이제 대단히 엄청난 그 퍼포먼스는 그 경영진이시잖아요. 디자이너시지만 경영진이신데 지금 요 그 발표에서도 제가 좀 많이 이제 느꼈는데 엄청난 관리 능력이 있으세요. 예, 정말 그 도가에서 얘기하는 뭔가요? 그 리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촌장이 있는지 모르는 동네는 정말 뭐 그 극강으로 행복하고 그 만족감이 있는 동네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말 성주님에 딱 맞는 얘기인데, 성주님은 자기 존재감은 거의 회사에서 잘 안 비치세요. 근데 성주님의 조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사실은 성주님에 대한 로열티겠죠. 근데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만족감과 창의성이 거의 폭발을 해요. 정말 제가 이건 제가 이제 좀 진지한 편이지 이렇게 농담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정말 이거는 거의 데이터로 다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니징 능력이 사실 성주님의 가장 극강의 능력이고, 또 회사는 저는 좀 약간 항상 뭐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돌파력 있게 또 경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안정적인 어떤 관리나 뭐 또 성숙한 관리가 대단히 필요한데 성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사전에 알았어요? 그런 매니징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 면접만 보고는 전 절대 맞출 확률은 30% 정도로 보고요. 결국엔 일을 해보고 검증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픽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금융 베이스는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픽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김태훈 대표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네. 근데 뭐 성주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성주님이랑 저랑 잘 맞는 게 저희 경영진이 좀 잘 맞는 게 저희가 솔직히 저희끼리 이런 얘기하면 IQ보다 EQ가 훨씬 중요하다. 공감 능력. 공감도 엄청난 능력이다. 뭐 상황 판단도 되게 잘해야 되고 유저 맥락도 잘 읽어야 되고. 근데 소위 그 IQ 시대 때 머리에 많은 지식을 넣고 그대로 정확하게 뱉는 어떤 역량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EQ라고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가치에 다 좀 미쳐 있어요. 각자가 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맞아서 도메인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시 원점으로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사실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도 저는 이렇게 나서서 뭘 자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김상용 우리 저 공동센터장님도 저기 뒤에 숨어 계신데 서강대 교수님이시니까 일단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또 저희의 그 공식적인 사진 작가가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 이원조 사진 작가라고요. 저기 또 계시고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또 서강대 그 김원태 사무총장님이 있는데 어디 계신가? 저 뒤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송근호 우리 회원 이분이 여기 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마이크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다 저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분도 숨은 곳에서 일하는 인사하세요. 네, 플로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그런데요. 질문이 뭐냐면 두 분이 그렇게 케미가 아무리 잘 맞아도 이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서 과연 발견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뱅크 샐러드라는 거는 앱을 통해서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잖아요. 혹시 여기서 뱅크 샐러드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 굉장히 많으시네. 저기 뒤에 저 마이크 우리 송근호 회원님 저기 여성분 마이크 손한번 뱅크 샐러드 저 하얀색 옷 뒤에 거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자, 뱅크 샐러드를 왜 사용하니까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점이 좋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어나셔서. 네. 저는 19학번 졸업생 이혜은이라고 하고요. 저 뱅크 샐러드 처음 알게 됐던 거는 그냥 가계부 어플을 검색하다가 초창기에 알고는 있었는데 유전자 키트 덕분에 조금 좀 딥하게 유저가 됐고 전 마트에서 또 사닥 협력을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좀 보고 좀 목돈 마련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고 싶은데 스스로 계획하기 좀 힘드니까 앱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어느 정도 모았고 또 추천하는 카드나 보험 상품도 다 볼 수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제 자산을 한번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계속 사용 중입니다. 네, 사용해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어플 안에서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저로서 좋았고 또 굉장히 신선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베타 테스트로 그 뱅셀 일하는 거 돈 모으기 그런 것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새로 아기자기하게 사용자들이 좀 재밌게 돈 모으기 할 수 있게끔 계속 베타 서비스나 이런 것들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잘 즐기고 있어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아직 잘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한 분 더 해볼까요? 또 뱅크 샐러드를 써본 중 아까 손 많이 드셨는데 저 뒤쪽에서 또 한 번 이러니까 또 갑자기 아무도 손을 저 끝에 손 드셨어요. 네. 거기 마이크 좀 해보시죠. 네. 네, 저는 06학번인 고승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네. 예, 서강대학교 나오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이제 저는 자산 모아서 특히 예전에 카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카드 가장 혜택이 있는지 검색하다가 사용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사용하게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플러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저 경험이 굉장히 좋아서 약간 빠져들어가는 레비톨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한번 보면 저의 엉망인 상태를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앱이었던 것 같아서 항상 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뭔가요? 써보니까. 단점은 이제 저의 안 좋은 재무 상태에 대한 이제 꾸준한 피드백이랄까 예, 개인을 반성하게 만드는 점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 20대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20대들이 스스로 자산 관리를 잘 합니까? 데이터를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요즘에는 원래는 이제 통합자산관리 앱이 나오기 전에 은행앱, 카드앱, 증권앱으로는 자산관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자산주에는 이제 거의 금융의 일상이 된 것 같고요.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를 잘 한다고요? 20대들이. 네. 어떤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잘해요? 요즘에는 그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비교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금리랑 한도 같은 것들을 최적화하는 거라든지 말씀하신 카드 피킹률을 높이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거의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상품으로 거의 일단은 바텀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그런 것들에서 효율성을 찾아내기가 또 사실은 되게 번거롭고 말씀하신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일상이 되지 않았나?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은행 앱 쓰고 카드 앱 쓰고 증권 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나 자산관리사들 만나서 토론하고 어려운 얘기들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미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었고 그걸 다 일상적으로 쓰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무료 앱이면 어디서 수익이 납니까? 예, 저희는 금융상품 중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상품을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고객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홍성준 이사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 앱의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 하면 경험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빨리 쉽게 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홍 이사가 그 회사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업적? 근데 사실 저희가 성준 이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앱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UX/UI는 정말 그렇게 좋지가 않은 앱이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요즘 금융신에서 하는 그 대출 비교나 통합자산 관리나 이제 소비기반 카드 추천 다 뱅셀이 최초로 만든 기능들이라서 좀 혁신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많은 정보들 숫자부터 해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되게 그 숫자라는 게 또 내 재산에 대한 정보가 또 이성적인 정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과도하게 많으니까 또 너무 복잡해지고 그런 고객 경험적인 측면이나 고객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게 할까라는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디자이너분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그 금융권에 내놓으라고 하는 회사들이나 정말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빅테크
대상으로 빅테크들은 그런 자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좀 약했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직을 딱 4군데로만 축소를 했고 지금은 이제 확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카드 대출, 보험, 그리고 통합자산관리 이 4가지는 최근에 빅테크들이랑 저희가 이제 UT를 해보면 고객 경험이나 뭐 성능이나 만족감 이런 데서 되게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주님께서 다 디자인 조직을 이끄시면서 그걸 이제 아예 제가 보면 좋은 디자이너 한 명을 고용해서 어떤 피처 레벨에서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것과 되게 제품 전체 경험의 품질을 올리는 건 또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성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거의 2년 만에 다 이제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금융회사인데 금융을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데 AI 기술의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계속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금융에서 가장 실수하는 습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그냥 금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을 일단 늘리시는 게. 소득을 열심히 일해라. 네. 네. 제가 중기부 장관할 때는 그 더존 비전이라고 그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회사가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일하다가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하루에 회계장부 정리하는 게 아주 힘든데 그 회계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1조 원 이상 회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뱅크샐러드가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금융관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건 어떻게 창안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된 게 학교 다닐 때 좀 문제의식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네.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고 조금 그런 느낌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네. 공부도 열심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세상 혹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세상이 되게 아이디어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너무 아닌 거예요. 뭐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왜 대출이라는 게 금리랑 한도가 되게 뻔히 은행에 가면 나오는데 왜 이거를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소셜 커머스가 나오면서 다 가격 비교가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자산이 5억 이상 되는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은행원이 전담해서 붙어서 그 은행에 있는 2층에 이제 가면 할아버지 모셨어요 하면서 그 은행 직원들이 그분의 계정을 다 받아가지고 은행 네. 카드 진보험 계정을 다 받아서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상품도 권유하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냥 제 관점에서는 IT 기술력도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된 거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금융이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모르는데 문제의식은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의 현실을 맞추고 싶으니까, 이제 일단은 깃발을 꽂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오다가, 뭐, 규제 때문에 사실은 뭐 타다처럼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정부에서 잘 인정해 주셔서 소위 마이데이터법이라고 하는 개인이 데이터를 금융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제정까지 가게 됐고, 그다음에 뭐 성주님도 뵙게 됐고 이러면서 다행히 운 좋게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화된 사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 창업의 어떤 계기적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전성률 교수님한테 많은 그 영감을 받았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전성률 교수님도 지금 부총장님이시죠. 저희 생각의 창 멘토링 센터의 회원이신데 안 오셔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어떤 그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사실 교수님께 영감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동기부여? 네. 저는 이제 공부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부가 재미없었다기보다는 계속 지식을 쌓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그게 제가 시험 치려고 쌓는 지식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후배님도 마트 출신이시지만 전성희 교수님의 좀 전매 특허가 마케팅을 이론적으로 배운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수업이 있었냐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중소상공인 분들을 설득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게 실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평가로 삼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제 학문은 이제 힘이다 힘.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물리력으로 치환할 수 있어, 임팩트로 치환할 수 있어야지 이게 좋은 학문이지. 예, 아니면 뭐 이제 그게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공부에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제 약간 열정을 되게 키워주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또 교수법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발을 잘 하세요. 제가 도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쟤는 생긴 거랑 다르게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 뭐 되게 섬세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농담 같은 걸 하시면서 제가 약간 경쟁 욕구를 되게 많이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되게 이런 차원까지도 사실은 연결되게 된 아까 이제 성주님 얘기하신 작은 만남 그러나 그 하나의 확실한 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그 현장 중심의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식 체계를 쌓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쌓이면 이걸 어떻게든 써야 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그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 교육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이 연결되지 않으면 AI 시대에는 이게 과연 그렇게 변화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현장이 만든 서강대학교 출신의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와 또 이 정말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만든 홍 이사를 보면서 저는 그걸 또 느꼈고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쓰신 게 훨씬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모자를 감사합니다.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요. 이 AI 시대에 AI가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이 매번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오늘도 그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그 질문을 여쭙습니다. 네, 먼저 홍 이사님부터. 네. 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는 거에 정답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인간과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뭐랄까 어떻게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와 같이 어떤 머신과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할 때는 그 협업의 과정 속에 인간이 무조건 개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휴먼 인 더 루프의 개념인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더 저는 이제
시작과 끝은 사람이 하고 중간은 인공지능이 할 거다. 이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이미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작을 사람이 하고 마무리를 사람이 하고 중간 과정을 다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 처음 시작은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게 사람의 역할일 거고 마무리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그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연님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찰력?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거는 되게 재밌다.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문제점들을 발굴하는 그게 인간의 역할일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것보다 이게 맞아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랄까요? 신념이랄까요? 이런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성이 포함된 결정. 지난 가을에 이세돌 구단도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결국 시작과 끝은 인간이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저는 요새 회사에 거의 1년 동안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회를 왔거든요. 사실은 김 대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저녁 약속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사람도 안 만난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시겠다 그러는 거를 그러면 저녁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저는 김밥 한 줄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짜장면 사드리기로 하고 여기 모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성주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환기가 되게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환기가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회사랑 경쟁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를 이제 만든 창업자로서 고민하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어렵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무조건 VVP이 될 것 같고 그게 한국에 뭐 당연히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주류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검색됐던 언어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의미가 더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글로벌 경험을 하셨던 성주님 관점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강조하신 거랑 공감이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창업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환기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회사 경영적인 관점에서만 이것도 너무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AI 발전 속도가 이제 감히 이제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예. 왜냐면 성주님과도 거의 2년 전에 거의 6개월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한 달마다 다른 씬이겠죠? 하니까 이제 성주님이 그거보다 뭐 더 빠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거의 1년 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AGI 넘어서서 이제 재기적인 그 개선 그러니까 AI가 AI를 개발하는 다음 모델까지 다 개발하는 단계까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 커브가 뭐 한계 체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계속 S커브를 그릴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준이 말씀하신 게 이제 큰 나침반으로서의 정답인데 그리고 장관님 얘기하셨던 대로 제가 그냥 생각한 전제들을 몇 가지 얘기 드려보면 AI가 일자리를 뺐을 거냐? 일자리의 총량 자체는 줄어들지 저는 않을 거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생산성이 이제 엄청 폭발적으로 좋아질 테니까 풍요로워질 거다. 그것도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그 혼란에 되게 많은 기회와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상실 혹은 자기가 기대했던 커리어에 어떤 기대와 못 미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 시대를 어떻게 또 현실적으로 건너갈 것인가도 사실은 제 후배들이시니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되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제가 요새 내린 결론은 성준님과 비슷한 결론인데 비정형적인 비정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결국 데이터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장악될 거고 비정형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냥 이제 그 시장의 경쟁을 지휘하고 밸류를 찾아 나서는 사람, 고객 가치를 찾아 나서는 사람. 왜냐하면 시장 경쟁에서 어떻게 그 출구를 뚫을 거냐 말이야말로 1년, 2년 계속 바뀌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밸류 체인, 밸류를 파인딩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설계까지 하는 사람. 결국 기업의 목적은 되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지금 AI 에이전트 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클로드 코드가 그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 중에 루틴으로 하는 일은 이제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펑셔널한 일은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재무나 이렇게 정형적인 데이터를 다루면서 패턴화된 일을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자동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유리하냐 했을 때 좀 호라이즌틀하게 넓은 폭의 업무를 이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다뤄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좀 시야가 넓고 제가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표현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계한테 맡기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일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고객 가치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거는 AI한테 시켜도 결국엔 누군가 컨펌을 하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하는 일들.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일들이 조직 내 안에서는 되게 각광받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그런 걸 잘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채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많이 하는데 채용을 많이 하는데 채용 네. 저는 사실 사고력을 제일 많이 봅니다. 사고력. 네. 메타인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솔직히 한국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서 그런 걸 잘 키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력을 키운다. 예. 아까 홍성준 이사님은 강연 중에 나왔어요. 이분의 상상력은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신 그 상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저도 이제 아까 그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놀랐던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대 필독서, 서강대 필독서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서울대 필독서 100개 중에 저는 좀 소설 이런 건 좀 지루하더라고요. 철학책을 많이 거기서 철학책이랑 좀 각 분과별로 뭐 화공이든 생명공학이든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의 책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얘기 없이 통찰력 있는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런 책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자기 생각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더 논리적인 결론을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진짜 옳을까로 반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데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란티어 아시죠? 요즘
이란 전쟁에 미국의 사실상 미국의 전략을 짜는 회사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요즘은 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 그리고 알렉스 카프 이 두 사람이 다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도. 그리고 우리 공감의 시대에 온 학생들이 철학과가 2명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다음 다 인문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제2의 김태훈을 만들어 보려고 이 멘토링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잘 되니까. 저는 그 방금 태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책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세대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박영순 장관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의 소재로서 영화의 시나리오나 에피소드들을 몇 번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이얼로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계속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고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영 대표님과 동일하게 책에서 얻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영화 속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 속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다이얼로그 중심입니다. 책이라는 거는 이제 작가와 이제 읽는 사람의 이제 대화고, 영화는 영화 속에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 사이의 어떤 대화 속이고,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든 이 체계 속에서 저는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고력이 향상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 사용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그 맥락도 한 90% 이상이 다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로그를 많이 경험하시는 게 최대한 나를 그 안에 노출시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문제는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말 느끼는 경험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감히 하나 부탁을 드리면, 서강대학교의 복도에 학생들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를 이렇게 간간히 배치를 해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모여 앉아서 수업과 수업 사이에, 아니면 그 수업이 빈 시간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반 동안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나이 들어서 가봤잖아요. 근데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복도의 미국 대학교는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대학교는 그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홍상준 이사가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총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질문 받고 또 학생분들이 주신 사전 질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실패와 좌절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때 멘탈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어떤 삶의 스테이지마다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 어르신들이나 선배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한테도 또 다음 스테이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주 더 젊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저는 되게 트로피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성취하는 게 매력적이었고, 저 트로피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해서 노력할 거야 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동력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삶에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입의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합류를 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회사를 함께 성장시킨다는 그 일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이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저희 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이건 너무 피곤하다. 이건 때로는 진짜 약간 때로는 그렇잖아요. 진짜 못 해먹겠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결국엔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가족 아이들이지 않을까.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결혼해도 좋다. 네. 그리고 동료들도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는요? 네. 저는 멘탈은 터지면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데뷔를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제 수중의 자산을 다 걸고 제가 베팅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돌아갈 데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항상 제가 깔아놓고. 어떤 하방을 깔아놓으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과외를 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1년에 제가 버는 돈이 한 2억 정도를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공부도 잘 안 하셨다면서 무슨 과외를 하셨어요? 내신 평균 60점 맞는 친구들 부산대 보내는 게 제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나름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해운대가 좀 부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저한테 이제 자퇴도 종용을 많이 하셨었고, 학교 그만 다니고. 학교 그만 다니고 내려오면 이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언제든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 경영을 하면서 뭐 도전을 하지만 항상 회사의 안전한 패스 같은 것들을 좀 깔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멘탈 털려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안 털리는 플랜 C나 D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행복 회로를 많이 돌리세요. 근데 저는 이제 창업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리스크도 가만히 구체적으로 쭉 생각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그렇게 나쁜 길이 아닌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돌려보면 또 기회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알게 된부터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저는 인간의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날 그 시나리오 그리다 보면 2달 뒤에 그거를 안 갈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솔루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또 진화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크게 이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성준님 말씀하신 원동력, 다시 이제 뭔가 에너지가 쳐졌을 때 나가는 힘, 이거는 저는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애정,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제가 그 에너지를 받았던 씬, 그게 이제 전송희 교수님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서강대가 저한테는 이제 고마운 이유가 그런 애정을 많이 느꼈던 공간이거든요.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는. 그래서 그게 항상 좀 제가 낙관하고 긍정하면서 좀 도전하게 되는 되게 큰 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전지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오윤진 학생입니다. AI가 점점 많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데 금융 서비스처럼 신뢰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김 대표님이. 저희 지금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금융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쫙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 결과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피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드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월급이 500만 원 들어오면 이제 사람마다 소비 패턴도 다르고, 그 뭐 2달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나갈 돈 같은 걸 예측해야지 얼마를 또 내가 저축하거나 투자할지 여윳돈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윳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뭐 대출이 있는 사람은 마통을 갚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상환을 대출을 해야 되면 목돈을 또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금을 드는 게 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질문 주신 분들께서 이제 말씀 주신 거를 좀 얘기를 드려보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피처 바이 피처 문제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뭐 고객의 리스크,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회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돈까지 예측하는 모델까지 가면 대단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LLM이 금융에서 수학적인 모델로 돌아가거나 그래프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훨씬 더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복잡한 개념으로 더 추론이 되면 될수록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쉽게 설명할 거냐.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뭐 IRP가 어떻고 뭐 세액공제가 어떻고 이걸 다 개념을 이해해서 설명하는 거는 또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돈이 나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되게 AI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대단히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맡긴다 안 맡긴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게, 현재는 룰 베이스가 LLM보다 더 잘 푸는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항상 두려워하는 게, 이 LLM 성능이 너무나 좋아져서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그냥 추론만으로 데이터의 성능을 더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해당하는 좀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디까지가 어디고 뭐 결국에는 고객의 성능이겠죠. 고객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의 진짜 재무적인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구가 LLM이 좋은지 아니면 룰 베이스가 좋은지. 사실은 룰 베이스가 좋은 경우는 금융은 사실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룰 테이블 하나가 지금 현재 LLM 성능보다 훨씬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실용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닌가. 길도윤 심리학과 학생입니다. 이 홍성준 이사가 뱅크샐러드에 합류한 시기인 2022년은 뱅크샐러드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합류 결정의 이유와 합류 결정의 고민이 많았는지 궁금하다. 네. 네. 고민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의 맥락에서 사실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가끔씩 이런 연락이나 제안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아주 큰 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뭔가 뭐 기관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태원 대표님하고도 직접 만났고 그 리더 몇 분하고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그 제가 그 유명한 컨설턴시에서 이제 구글로 이직을 했던 이유랑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어떤 회사 자체의 어떤 미션과 비전 자체가 정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쉽게 체계화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에게 기여를 하는 어떤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많은 트로피, 더 많은 글로벌 어워드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일했다가 정말 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가 구글에 합류해서 꽤 이제 오랜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간다면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조직은 이미 구글에서 했었기 때문에 큰 조직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작지만 강하고 일에 담긴 의미가 되게 명확한, 그래서 이제 태연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정부의 비대칭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태연 대표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주 큰 어떤 뭐 금융 지주사들 혹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활용될 수 없다면 너무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보자라는 것에 일에 담긴 의미가 있었고, 저는 그것에 이런 도전이라면 정말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와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세 번째 계신 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세요? 저쪽에서 질문이 많네요. 거기 저 뒤쪽에 두 분, 그렇게 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후배 경영자들한테 전통 기업 히어로서 제대로 미래의 안개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전략 가르쳐서 굉장히 고맙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학교는가 우리 후배들이 비유를 하자면 야구로 비유하자면 1루, 2루, 3루에 들어오는데 3루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점수 따기 위해서. 1루로 갈 적에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 홍 이사님하고 우리 김 대표님이 하는 걸 우리는 학생이니까 도대체 어떤 공부, 바텀 라인, 두 번째 더블 라인, 탑 라인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기업 사장으로서 보세요는 홍 이사는 정말 열정과 집념, 실천력은 제가 부러움을 넘어 존경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김 대표 오늘 기분 좋겠어. 그럼 제가 부탁해요. 학생들이 일로로 가서 뭘 준비해야지 진짜 될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아까 근데 이미 말씀을 좀 많이 하긴 하셨어요. 책 많이 읽고 철학책 많이 읽고 뭐. 네. 저는 우리 후배들은 좀 많이 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성희 교수님 수업 듣고 이게 지식을 쓰니까 힘이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더 재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치면 MBA를 사실 1학년 때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4년간 거의 100에 해당하는 지식을 다 배우지만 실제로 현업에 와서는 뭐 안타깝게도 복사하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영에서 배운 것들 다 까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펑셔널한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지식과 실무가 너무 비대칭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전성희 교수님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제 수중에 돈이 1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 노가다 밤에 그러니까 주말마다 노가다 뛰어가지고 100만 원 모아서 신촌에서 호떡 장사했었습니다. 노점상. 그래서 또 그걸 써보니까 이제 마케팅만 쓰다가 생산관리, 원가회계, 오뎅이랑 호떡은 원가회계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실증을 많이 해보면서 사실 훨씬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한테 억년수갈 돈이 2천만 원 있으면 저는 그냥 장사 한번 해보는 게 경영학도들한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3대 혁신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 뱅크샐러드를 보면 고객에 원하는 서비스도 만드신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을 만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지금 토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페이라든지 굉장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뱅크샐러드가 생각하시는 차별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뱅크스타드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김 대표님. 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절된 어떤 앱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목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유저들이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쌓이는 돈이 100만 원인데 이걸 150만 원까지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종의 여태까지 저희가 토스나 뱅셀 보면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정보도 너무 많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다 해소해서 실행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드는 금융 AI 에이전트가 저희 제품의 큰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개인의 재무적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들이, 되게 효과적인 도구들이 펑셔널이 많아야 됩니다.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각각의 기능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약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카드를 추천받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비교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추천받아 보신다든지, 그 경험들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고객의 재무적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들을 대단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되게, 이게 결국엔 고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경영학과 23학번 윤다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아까 송준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삶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르고 어떤 삶을 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면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총 인원이 4명인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었고, 지금은 총 3위에 달한 정말 큰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조직을 경험해보면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제가 23살이어서 20대 초중반에는 어떤 기준으로 첫 조직을 선택을 해야 뭔가 제 개인적인 성공이라던가 앞으로 제 삶에 좀 어떤 윤택한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송준님께서 20대 초중반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기준도 그때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그 점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근본은 절대로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점들을 연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살아보고 나서 뒤를 봤더니 이렇게 점들이 연결됐었네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커넥팅 더 닷스라는 개념에는 그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잘 많이 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점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점을 많이 찍어놔야 돼요. 그게 어떤 점이든, 그거는 사람을 만나는 점이 될 수도 있고, 기회를 만나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을 보는 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 놓을수록 점들이 연결될 확률이 높겠죠. 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점을 많이 찍어라. 제 조언도 혹시 도움이 될까봐. 저는 그냥 잡스가 또 얘기한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이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성과를 내려면 지식, 경험, 스킬셋, 의지, 태도 5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의지랑 태도가, 제가 의지가 높고 내가 태도가 긍정인 일을 항상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이랑 경험이랑 스킬셋은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좀 기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됐든 주변이든 가치를 만드는 일, 그리고 내가 의지와 태도가, 에너지가 올라가는 일, 그걸 하시면 저는 나머지는 되게
서강대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해결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